네, 그러면 이제 작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궁금한데요. 그 전에 미술 작품의 특성,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작품이 이러한 기준으로 매겨진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술 작품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떠한 미술품도 동일한 미술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NFT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아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디지털 아트조차 사실은 그게 복사한 복제본이라고 할지라도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수한 창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판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진? 각각의 에디션이 있어요. 이 에디션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각각의 별개의 작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동일한 작품으로 봐야 될까요? 네. 각각의 에디션은요, 독립된 작품으로 봐야 돼요. 보시면 이제 사진이나 그러니까 판화 작품 같은 경우에 작품 밑에 번호가 써있죠. 뭐 30분에 30개 중에 30개를 찍었고 그 중에 이게 5번째 작품입니다. 6번째 작품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5번째 작품과 6번째 작품은 동일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술시장에 내지는 경매에서 거래될 때요.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작품인데 똑같은 작품이고 단지 5번째 찍혔고 6번째 찍힌 작품인데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품을 가격을 측정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공산품을 매기는 그런 원리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끊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뭐 갖고 싶은 거를 구매해서 구입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안 갖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왠지 노트북을 새로 샀으면 새로 산 노트북에 맞는 마우스를 사고 싶고 마우스를 또 새로 샀더니 마우스 패드를 사고 싶고 우리의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력,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거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게 미술품의 가격 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미술품의 가치 결정은 그리고 만든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티스트나 뭐 갤러리 대표, 갤러리스트와 의논해서 한 이 정도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너무나 다양한 미술사적인 의미라든지 특정 지역에서 선호되는 작품들, 지금 유행하는 작품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파트들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좁고 그래서 대형의 큰 작품이나 설치 작품 내지는 조각 작품보다는요 약간 그 평면의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미술시장 트렌드는 어때요? 한참 단색화와 또 최근에는 아방가르드 작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2층에 카페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미술관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정면에 이건용 작가님 작품이 걸려져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세대 아방가르드 작품들이 또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 결정은, 가격 결정은 단순히 만든 사람, 창작자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마우스는요, 여러분. 마우스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미술 작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용, 니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산품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연계돼서 창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가 입장에서 보자면 작가의 어떠한 예술적인 내재적인 욕구 그리고 이제 독특한 창의적인 어떠한 그런 요인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술품 아까 소비 측면에서 소비자라고 했을 때 작품을 구매하는 측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미술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고도 방문객, 관람객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술품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작품을 구입하는 수요와 감상 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 마우스를 새로 샀어요. 새로 산 순간 그리고 패키지를 뜯어서 사용하는 순간 이 가격은 떨어지죠. 중고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당근마켓에 내놓을 때 제가 이걸 10,000원에 샀으면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그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미술작품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구매해서 어쨌든 걸어놓고 작품을 감상하고 아니면 뭐 어디에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술품이 소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상품의 어떠한 그런 원리들과는 다르다라는 이러한 4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작품 가격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작가예요. 누구의 작품인가? 우리가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작품 감상했을 때 이거 누구 작품이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의 작품인가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가장 먼저 작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컨템포러리 아트 같은 경우에 저거 나도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작품이 이런 가격에 거래되지? 이런 이야기들 하죠. 정말 그 작가의 이름 때문에 그 가격에 거래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특정한 그 작가에 의해서 창작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격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작가의 작품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록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깨지고 또 다음 기록을 누가 세울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향들을 받아서 작품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작품의 주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옆에 가변 요소에도 있겠지만 어떠한 주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제냐 아니면 작가의 일대기를 봤을 때 그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성향이냐 주로 많이 작품 활동을 했던 성향이냐 피카소라고 하면 우리가 피카소 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야수파, 큐비즘이 떠오르죠. 근데 피카소 작품 세계 중에 청색시대 있는 거 아세요? 장미시대? 라는 시대, 그 시기에 그렸던 그 고유한 특징들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잭슨 폴로? 액션 페인팅 기법? 근데 그 작가의, 우리가 어떤 작가를 딱 떠올렸을 때 그 작가의 작품 세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인 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가를 떠올리게 하는 작가를 대표하는 주제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미술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매체와 크기인데요.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품의 재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100%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이제 드로잉보다 수채화로 그린 작품의 가격대가 조금 더 높고요. 같은 작가의 유사한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수채화보다는 유화와 아크릴로 그린 작품이 더 이제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난히 약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크기에 영향을 받는 미술 시장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오랫동안 호당 가격제가 매겨졌었죠. 우리나라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품 클수록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퀄리티와 보존 상태는 어떨까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같은 앤디 워홀의 파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션 넘버가 바로 앞번호 뒷번호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선명한지 아니면 보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존 상태, 여러분들 집에 작품을 이제 보관하고 계시다면 내지는 벽에 걸어놓고 계시다면 사실은 보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항온항습을 굉장히 유념을 해서
작품을 보존해야 되는데요. 저도 보면 저희 집에 걸어놓은 그림을 보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작품 끝에가 울어요. 아크릴이나 유화 같은 경우도 울고 또 건조한 겨울이 되면 또 빳빳하게 퍼지기도 하거든요. 액자를 한 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작품이 손상됐을 때 이걸 어느 수준까지 복원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때로는 이 보존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해서 원래 작품의 가격에 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이제 보존하고 또 손상되었을 때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미술 시장에 얼마나 파급력, 독보적인 어떠한 존재로 영향을 미치느냐, 내지는 희소성이 있느냐, 이런 파급력과 희소성이 작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희소하면요, 시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희소성이 너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성이 낮은 작품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변 요소로는 소장 기록이 있습니다. 프로버넌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작품을 누가 소유했었냐? 아까 미트니 컬렉션에서 소유했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소유했던 미술관에서 사실은 컬렉션한 작품이 시장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구 보존되고 전시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유명한 컬렉터 누가 BTS 방탄소년단의 RM이 소장했던 거래라고 하면 개런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작품을 소장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작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었는지, 이중섭 작가의 굉장히 중요한 도록에 이 작품이 등장했었던 작품이다. 아닌 작품과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또 이 작품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 전시됐던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작품 가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장소는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거래되느냐, 뉴욕에서 거래됐었냐, 아니면 한국에서 거래됐었냐, 이러한 약간 지역마다, 거래 장소마다의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도 경매사가 있죠. 그리고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같은 작품이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거래됐을 때, 물론 시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낙찰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신선미는 약간 희소성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새로운 작품, 이 작가 또 이 스타일로 그림 그렸어? 나 이 작가의 작품 구매하고 싶은데 다음 작품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신선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외부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작품 가격에. 경제 상황들. 경제가 좋으면 아무래도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히 경제 상황들은 같은 이제 외부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외부 환경으로는 뭐가 있냐면 법제도.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물납제가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세금 대신에 미술품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이거니 컬렉션을 단초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오갔던 그런 법제도인데요. 이런 법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도 미술시장이 화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불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유행, 트렌드, 특히 우리나라의 단색화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작품들이 있죠. 아까 뉴욕에서는 큰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트렌드도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큰 4가지, 이 특성에 기반해서 작품의 가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작품에 대한 미술품을 보는 어떠한 눈, 감시관, 안목, 취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어느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007.
007의 스카이폴, 007 시리즈 중에 스카이폴의 한 장면이고 제임스 본드가 영국의 한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미술 작품이 하나 보여요. 누구의 작품이냐면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장 소장하고 싶은 작가는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1위가 바로 이 터너였고요.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보고 계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장면이냐면 앞에 작은 증기선이 있어요. 앞에 증기선이 있고, 그러니까 증기기관차인 거예요. 뒤에는 테메레르라고 하는 큰 이제 범선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범선의 시대가 아니라 증기기관의 증기에 의해서 배가 가는 시대가 없고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승리를 안겨줬던 이 테메레르호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증기선에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작품을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장 소장하고 싶은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터너가요 2020년도부터는 그 20파운드 지폐에 이 인물이 얼굴이 초상화가 원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는데 이제 바뀌기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영국에 이 터너의 이름을 딴 터너상이라고 하는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 그래 집 근처에 이런 미술관 있어. 내지는 이런 미술관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서도 어떠한 전시를 봐야 할지 모를 때, 내지는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들 중에 어떠한 전시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각각의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획전도 있지만 이렇게 수상제도,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작가상과 같은 시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가장 핫한 내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내지는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작가들을 주목해서 올해 작가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현대미술관에 매년 올해 작가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2012년도부터 SBS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는 해로 올해는 그동안에 수상했던 작가들, 후보 작가들을 좀 조망하는 전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상제도, 미술관에서 이 시상제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대중들이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모를 때 내지는 지금 이 미술사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작가들이 주목받는지 어떠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가진 곳에서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 아까 터너 프라이즈 말씀드렸는데 터너상 후보에 올린 작가들 중에서는요 나는 이 상 안 받겠습니다라고 거부한 작가들도 있습니다. 내지는 너무 지나치게 어렵지 않냐, 예술성 내지는 미학적인 측면에 너무 무게를 둬서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미술관 어떤 미술관을 가야 되지? 어떠한 전시를 봐야 되지? 혹시 어렵다면 미술관의 기획전시라든지 거기서 주목하는 내지는 올해 작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작가들의 전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트페어, 비엔날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큰 4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트페어고 비엔날레고 또 이제 뭐 도큐멘타 그 다음에 조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개최 기간이 다 조금씩 달라요. 아트페어는 매년 개최되고 비엔날레는 말 그대로 비엔날레잖아요. 2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카셀 도큐멘타는 5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민스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10년에 한 번 개최돼요. 그래서 이 4행사가 만나는 해가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 10년에 한 번 이 행사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을 위한 그 방문 프로그램들, 여행 프로그램들이 여행 프로그램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걸 그랜드 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랜드 투어의 이제 오리진을 살펴보면 그랑 투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특히 영국의 어떤 상류층의 자제들한테 사이에서 유행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그리스라든지 로마를 가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를 한번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를 들렸다가 돌아오는데, 이 자제분들이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가정교사를 대동해요. 이 각각의 유적지에서 그 유적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정교사와 함께 방문을 하고, 아니면 운동을 같이 펜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교사 2명과 또 짐을 함께 들 수 있는 짐을 들어주시는 분, 뭐 이렇게 해서 투어했던 유럽 프로그램을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데, 이 그랜드 투어에서 차관을 해서 오늘날의 그랜드 투어는 스위스 바젤에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바젤 아트페어, 그 다음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2년에 한 번, 카젤 도큐멘타, 조각 프로젝트,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많은 갤러리들이, 지금 여기 가운데 사진 보시면 부스들이 있어요. 갤러리들이 참여를 해서 각 부스마다 우리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너무 상업적이지 않냐, 상업박람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역사, 아트페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판매보다는 다양한 작가, 전 세계의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그러한 이제 행사였다. 큐레이팅이 좀 더 포커스가 된 행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왼쪽에 이제 스위스 아트 바젤이라고 하는 이제 매년 열리는 아트페어, 아트 바젤은 197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79년도에 아트 시카고가 시작됐고요. 단순히 작품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바젤이 개최될 때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이 돼요. 그리고 뭐 아티스트 대화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개가 넘는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형식은 동일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약간 방향이라든지 참여하는 갤러리, 작가 등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술에 관심 있는, 내지는 미술시장, 미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뭐 바젤이라든지 런던의 프리즈라든지 뉴욕의 아머리쇼라든지 하는 페어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하고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올해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됐었어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프리즈 아트페어가 개최됐었거든요. 이거 영상 간단히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한국 프리즈 서울의 한국 디렉터인데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프리즈 아트페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립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리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트페어는 아니고 영국에서 만든 아트페어인데, 처음에는 잡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전 세계적인 이제 아트페어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 한국의 미술 시장이 주목받고 아시아 미술 시장이 주목받자, 그래? 그럼 프리즈의 한국판을 하나, 한국 지점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거고요. 여러분 키아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년에 정말 10개가 넘는 아트페어들이 각 지역마다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운영되는 한국 아트페어라고 하는 이 키아프 요 시기에 1층에서는 키아프, 2층에서는 프리즈가 진행이 됐었는데, 입장권이 엄청 비쌌어요. 17만 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진이 됐었고, 당일 현장 판매를 기다리는 줄이 어마무시했었고, 이 두 페어에 7만 명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이제 주최 측의 이제 추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페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시장성이 있는 내지는 주목받는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 그러니까 각각의 갤러리들이 우리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가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페어에서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작품들을 살펴보고 취향을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엔날레예요.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행사고 광주에서도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죠. 광주 비엔날레 열리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부산에서도 있고요. 강원도는 아마 트리엔날레 3년에 한 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규모 전시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트페어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갤러리들이 각각 참여해서 작품을 판매하는 약간 상업적인 행사였다면 이 비엔날레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전시 기획자가 있어요. 전시 기획자들이 있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각각의 작가들을 선발하고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비엔날레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비엔날레가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두 축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디렉터가 큰 주제를 주고 국경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전시를 보여주는 중앙관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각각의 나라마다 국가관이 있어서 그 국가가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이제 전시로 운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주제에 부합하는 내지는 주목할 만한 그 국가 작가들을 또 시상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비엔날레 우리 멀지 않은 뭐 광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국내에서도 개최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다녀오시면 지금 이러한 주제에 이러한 작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카슬 도큐멘타라고 하는 그 행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슬이라는 사실은 도시조차 사실 우리가 살면서 듣기 힘든 도시인데요. 카셀은 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사실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치 시절에 여기에 강제 수용소가 있었고요. 또 군수 공장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도시의 90% 이상이 폭격당하는 그러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냐면 우리 이때 폭격으로 없어진 내지는 그 전에 이제 히틀러가 태폐미술전을 열고 많은 작가의 작품들을 불태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고민하는 행사를 한번 개최하자라고 해서 카셀 지역에서 도큐멘타라는 행사를 5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역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미술계 전문가들 중에 감독을 선발을 하고요. 올해 행사 같은 경우는 컬렉티브 예술가 그룹이 감독으로 선발이 됐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전 세계의 미술 시장이 굉장히 서구 중심의 그것도 이제 백인이나 남성 중심의 미술 시장으로 기존에 운영이 됐었다면 아시아, 인도네시아의 컬렉티브 그룹이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 카슬 도큐멘터리의 예술 감독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뭔가 이슈가 계속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컬렉티브 그룹 중에 한 작가가 반유대인 관련된 작품을 걸었고 이게 문제가 돼서 작품을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셀 도큐멘타는 기존에 우리 독일에서 사라지게 된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슈들 너무 다양한 이슈들을 던져요. 예를 들면 뭐 젠더라든지 아니면 인종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전쟁,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인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주제들을 던지고 그에 부합되는 전시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내용들이 어렵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는지 소통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보기에 너무 좋은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년에 한 번 개최되는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입니다. 이 민스터라고 하는 지역도 독일의 지역이긴 한데 카셀보다는 조금 더 큰
큰 지역이긴 해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지역이고 대부분이 사실 여기 대학 도시예요.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재미난 점 하나는요. 자동차 보유 대수보다 자전거 보유 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친환경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10년에 한 번 조각 행사가 열립니다. 2017년도가 마지막 행사였고 아까 이제 이 네 가지 행사가 10년에 한 번 만난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는 2027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코로나 시기에 2년에 한 번 개최되지 못하고 3년째인 올해 개최되면서 2027년도에 이 네 행사가 만나지 못하는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960년대일 거예요. 헨리 무어 내지는 앙리 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조각이라고 하면 로댕의 작품처럼 형태가 있는 작품만이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미국의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기증하고 조각을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가 이제 베스트팔렌 주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립 같은 개념인데 이 주립미술관 관장이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한테 현대미술이 꼭 그렇게 제한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방송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가 돼서 10년에 한 번 조각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10년에 한 번 이 행사가 열릴 때는요, 도시 전체가 조각 작품의 전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서 전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SP가 스컬처 프로젝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 주황색 표시가 있으면 가서 이제 전시를 보고 맨 오른쪽에 이제 아날로그용 지도긴 한데 최근에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랑 이제 앱을 켜놓고 가까운 데 있는 조각 프로젝트랑 찾아서 전시를 볼 수 있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서 다 철거되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고 그 지역과 부합되는 작품들은 영구 보존되기도 합니다. 이 조각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잘 만들어진 작품을 그냥 그 장소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선정된 작가들은 사전에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그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본인의 어떤 예술 세계와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장소 특정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고민을 풀어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트바젤, 비엔날레, 그 다음에 카셀 도큐멘타 조각 프로젝트까지 4개를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도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미술주간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미술주간? 올해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 열흘 동안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런던 프리즈의 서울 프리즈 개최 기간에 맞물려서 이 미술주간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랑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하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문체부라든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걸쳐서 진행되는 미술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본인들의 취향을 개발하고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이게 이 행사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갤러리 기존에 입장권을 받았던 곳은 무료로도 갈 수 있고요. 이 기간에는 또 할인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아트 투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20개 정도가 운영됐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개방하지 않았던 곳들 내지는 작가의 스튜디오 이런 곳들도 갈 수 있으니 미술지간의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사이트 너무 많죠. 특히 우리나라 잡지, 미술 잡지도 있고요. 국내외 다양한 미술 작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트프라이스라든지 에스크아트, 아트넷 이런 다양한 언론 매체들 이런 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미술 투자에 대해서,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 저 어제도 질문 받았어요.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가까운 분이 기사 하나를 딱 보내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미술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미술품 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미술품 투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지는 투자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미술품 투자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표준화된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가치를 매기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쟁사의 마우스 가격 고려하겠죠. 그리고 이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 비용, 그리고 실제 만드는 데 들어갔던 재료 비용 같은 게 포함이 되겠지만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 가격 5천만 원짜리 작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왜 5천만 원인지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든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표준화와 어떤 투명성, 모든 작품의 거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니 가격 표준화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낮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언제든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우스 어제 새로 샀는데 기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중고 거래를 하는 카페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술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적정 가격에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고가의 작품일수록 시장에 나오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 거래 빈도가 굉장히 빈약해서 이거를 레퍼런스로 삼기가 어렵고 가격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정보 유통의 비효율성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투명성의 결여, 첫 번째 투명성의 결여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모든 미술 작품의 어떠한 정보라고 하는 게 투명하지가 못하고 내지는 다 오픈된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쉐어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좋은 작품들은 미술관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까 피카소의 뭐 파이프를 든 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미술관에서 한번 소장하면 시장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고 공적인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와 전시와 뭐 교육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좋은 작품, 희소성이 있는 작품, 올드마스터 이런 작품들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은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작품을 보관하는 게 그냥 내가 구입을 해서 벽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원학습시설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또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복원도 해야 되겠죠. 보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고 또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는 사실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높은 보관 비용과 거래 비용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변덕스럽죠. 미술 시장의 이런 그 변동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술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해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주식이나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어떠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술품을 구입을 할까요?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경제가 안 좋고 나서 경제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주식 시장이 붕괴됐다, 여러 가지 요인들 이야기하죠. 전쟁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경기 변동과는 미술 시장과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미술 시장이 바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른데 1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 시차를 고려해서 투자하면 괜찮다. 우리 광고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미술품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원오브댐 그 중에 하나로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술 작품을 오래 보관한 맨 처음에 우리 고메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장기 투자할수록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 아까 앞서서 미술품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번에는 구입해도 되는 이유로 바뀌었는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아서 투자 위험도는 높일 수 있지만 높은 이렇게 길게 장기로 보관할 경우에 예상치 못할 수입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거는 아까 보존하고 보관해야 되는 어떤 비용을 넘어서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미술 투자만이 가지고 있는 뭐 심리적인 기쁨 이 고메 가족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애호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내가 내 집에 작품을 가까이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기쁨이 사실은 이제 투자하고 구매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미술품 분할 투자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한 큰 작품을요 나눠서 구매를 하고 이 작품을 대여했을 때 생기는 수익 비용이라든지 재판매했을 때 나오는 수익분을 처음에 구매한 사람들 머릿수로 나눠서 수익을 나눠가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NFT 말씀드리면서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클린트의 키스를 분할 투자해서 NFT로 판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이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어떠한 투명성을 위해서 내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이 소유주들을 기록하는 뭐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금융상품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측면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품 감정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미술품 감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의자. 네, 너무 중요하죠. 진위 감정. 그런데 사실은 진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위 감정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청룡자 화백이라든지 뭐 다양한 화백들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가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진위 감정은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이 그 작가의 작품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고 여기서의 시가 감정은 그 작품의 가치를 금액화, 수치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화를 어떻게 할까요? 수치화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작가와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작가의 유사한 작품이 거래됐던 기록들을 살펴보고요. 또 그 작품이 만들어진 거래됐던 그 사회적인 다양한 특징들, 종과 횡을 나눠서 같이 살펴보는데요. 미술품 감정을 하는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감정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하셨던 큐레이터 분들이 특히 어떠한 미술 사조 내지는 장르의 오랫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미술품 감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그러니까 대학원 내서 이 미술품 감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긴 했었으나 최근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미술품을 감정하는 기관들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감정사를 양성하기 위한 뭐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런
그런 과정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품 감정은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술품 감정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내지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은 4D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 가입인데 그 보험 가입은 뭐냐? 어떤 재앙, 디제스터 생각 외로요. 미술품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여를 했는데 운송 과정 중에 작품이 손상된다든지 박물 미술관에 그 작가의 회고전을 위해서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빌려줬는데 오프닝 파티에서 와인을 따다가 와인 방울이 튀어서 작품을 복원해 실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들은 신문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담보대출, 미술품 담보대출을 위해서 그 가격을 알아야지 담보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을 위해서 하는 경우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혼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망했을 경우에 재산 상속을 위해서 내지는 세금 납부를 위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특히 시가 감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강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물납제가 도입되면 물납제 세금 대신에 작품을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은 그 작품의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해서 미술품 감정이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더 이제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까 내지는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초반에 봄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미술 시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지는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누가 있고 작품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미술품 작품의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매기는 요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술품 투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술품 감정이 왜 중요한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위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한정하는 이러한 시가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까 경매에서 미술품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구매자한테 수수료를 좀 많이 책정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수수료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경매사마다 수수료 비율은 조금씩 다르고요. 국가마다도 다릅니다. 나라마다도 다른데 보통은 10%에서 15% 정도를 수수료로 매기고요. 위탁자가 작품을 경매를 위탁한 위탁자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거래가 됐을 때. 그리고 구매자도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위탁자한테 수수료를 매길 때의 이 기준이 되는 금액과 구매자가 구매를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금 달라요. 위탁자가 조금 더 낮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내야 되면 더 많이 내야 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500만 원이 기준이다. 500만 원까지는 거래가 됐을 때 499만 원까지 해당이 되겠죠. 99만 9천 얼마 했을 때 15%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내고요. 그러면 600만 원에 거래됐으면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다라고 했을 때 아래 금액의 15%에 100만 원에 대한 10%를 더해서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비율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금액은 경매회사나 나라마다 조금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이제 경매사의 위탁을 희망하시면 어떤 절차를 밟으시면 되냐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작품 사진을 찍고요. 거기서 원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정면, 측면, 뒷면, 그리고 서명이 있다면 서명, 혹시 구입한 곳에서 준 어떤 진품 증명서가 있다면 증명서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경매사 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 경매에 내놨을 때 거래될 수 있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죠. 본인들의 경매 기록뿐만이 아니라 뭐 경쟁사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셔서 보내신 작품 중에 뭐뭐뭐뭐는 한번 경매에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가격 형성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경매사에서 차를 보내서 픽업을 해 가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탁자가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실제 보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냈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확인을 하고 경매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됐을 경우에 판매된 금액을 예를 들면 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면 200만 원을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수수료 15%를 내야 되겠죠. 하고 나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왜냐면 제가 그 경매사를 통해서 판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외한 금액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탁자도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구매자도 그렇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옥션을 통해서 작품을 구매했으니까 당연히 구매자도 수수료를 냅니다. 지난 시간에 NFT 같은 경우는 약간 마켓플레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민팅하는 작가가 맨 처음 가입했을 때에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매번 이제 민팅할 때마다 내는 경우도 있고, 구매자는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해진 어떤 법칙은 아니고, 그 경매 회사라든지 어떤 플랫폼마다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어, 우리는 이 정도의 적정 수수료를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겠어 라고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위탁하실 때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컨택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매사 2군데를 컨택했는데, 한 곳에서는 어렵다라고 한 작품이 여기서는 한번 해보고 싶다, 경매해보고 싶다, 이런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사진 찍고 기록들 다 찾아서 컨택해보시면 비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NFT 관련된 아트테크에 이어서 오늘 미술품 구입 투자 내지는 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미술관에서 강의는 저는 이제 2주차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선생님들 통해서 메일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트 컬렉팅 감상에서 투자까지의 강의로 예술과 투자에 관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김보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신 관람객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